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을 공포에 빠뜨린 침묵의 살인자 유보트. 그 후 지구촌 곳곳의 바닷속에선 수많은 잠수함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언제 어디로든 침투할 수 있는 잠수함은 단 한 척으로 한 나라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은 1960년대부터 잠수함을 획득하기 시작해 1970년대부터는 직접 건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해군의 잠수함 확보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계획을 세울 만큼 뒤늦게 출발했다. 그나마 한 번의 중단 사태를 맞고 3년 만에 재개된 한국 최초의 잠수함 사업.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장보고함 건조 사업은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획득 사업의 기획과 건조, 그리고 운영에 참여한 주역들과 함께 장보고함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장보고급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의 개척자로 알려진 분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을 직접 기획하시고 인수함장과 초대 함장을 역임하신 안병구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구 예비역 해군 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초대 손님 혼자를 모시는 것은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인데요. 이 잠수함 건조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의 패널을 모시고 시작을 좀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해군의 최초 잠수함 획득에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려 안재동님께서는 10년 동안 이 사업에 매진을 해 오셨고요. 저희와 함께 귀중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 해군 잠수함의 이제 전력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해군이 어느 정도의 잠수함을 지금 보유하고 해군 전력에 대한 잠수함이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이후에 미래에 이제 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해군은 지금 1993년부터 잠수함을 가졌는데요. 지금 잠수함이 14척 있습니다. 14척. 14척 중에 우리가 209 잠수함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우리가 209라고 부르지 않아요. 장보고급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보고급 잠수함이라고 부릅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1200톤, 그거 9척.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그건 이제 214라고 부르는데 214급 잠수함 5척. 그래서 지금 14척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계속 건조하고 있는데 214급 잠수함을 9척까지 우리가 지금 계약이 맞춰가지고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2020년 되면요,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을 갖게 돼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재래식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갈 것이고, 먼 미래의 얘기지만 이제 요새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겠죠. 잠수함을 타보니까 잠수함은 역시 핵 추진이 아니면은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못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계를 잘 밟아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14척이 있으니까 조만간 18척이 될 겁니다. 18척이 되고 2020년도에 3,000톤급이 나오면은 20척 가까이 될 건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예. 그 정도면은 세계에서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렇게 모두 다 갖춰지게 될 경우에요. 지금도 열 현재, 번째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요. 이 북한이나 주변 이 강대국하고 비교해서요. 네. 이 잠수함의 전력 수준의 정도인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핵점에 관련된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현재 여론에 이제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잠수함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인데요. 좀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잠수함 세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14척이지만 아까 세계에서 10번째라고 그런 것은 세계에서 10척 이상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드물어요. 조금 이제 내가 카운트를 좀 해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잠수함 척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예. 68척 정도 됩니다. 근데 북한은 뭐 20여 척 그 큰 잠수함 외에는 전부 다 그 침투용 잠수함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전력이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척수로서는 세계에서 1, 2번째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미국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65척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푹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18척, 터키 17척.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14척이면은 영국하고 척수가 똑같아요. 예. 이상하게 잠수함 전력은 세계의 경제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 빼놓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력도 10에서 한 12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전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거 잠수함 전력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뭐 척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14척 가지고도 이 주위에서 지금 거의 견줄만 한 것은 한 척당 그 전력이 매우 크다는 거고요. 한 척이 전세를 좌우할 정도의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14척이면은 상당한 전력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 20척 이상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남아시아 아니라 세계에서도 잠수함 전력은 빠지지 않죠.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잠수함에 대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이 잠수함을 이제 운용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이 잠수함 역사와 전력에 관련돼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동께서. 이제 우선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시가 됐든 아니면 이제 전시가 됐든 실제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잠수함의 그런 위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지 어떤 좀 네. 실질적인 예가 좀 있습니까? 예, 많죠. 잠수함을 있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크거나 작거나 전부 다 살인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잠수함은 뭐 가까운 예로 2010년에 우리 천안함이 폭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350톤 잠수함이 서로 어뢰 한 발에 맞아서 두둥강에 내서 침몰된 거예요. 그러면은 350톤 잠수함하고 3,500톤급 잠수함하고 어떻게 다르냐? 똑같아요. 3,500톤급 잠수함 어뢰를 쏴도 배가 침몰되고 350톤급 잠수정이 어뢰를 쏴도 천안함 같은 구축함까지는 구축함이면 한 3,000톤 되거든요. 3,000톤급까지 배를 두둥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전력은 뭐냐면 척당 말하자면 파괴력이 권투로 말하면은 플라이급이지만 살인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그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자의적 전력 투사자 무기체계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기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 시야에 있습니다. 비행기, 미사일 뭐 다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잠수함이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살인범죄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잠수함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에 관계되는 말로 잠수함은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협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 자체로도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 잠수함이 어떻게 그 위협이라는 것은 아주 실증적인 예가 1982년인가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하실 거예요. 저 아르헨티나 영국에서 5천 마일 떨어진 그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이제 뭐 몇 개월 만에 그 아르헨티나가 영국한테 손을 드는 항복으로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 잠수함 한 척이 이루어지는 결과거든요. 예. 잠수함 한 척이 그 아르헨티나에 근해에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그 순양함 한 척을 침몰시켜버렸어요. 오래 한 발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르헨티나 저 군함들이 항공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밖에 지키고 있다. 나오면은 침몰당을 각오해라. 항으로 가니까 한 번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해군력을 묶어놓으니까 뭐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복을 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가까운 그 우리 역사적인 그 말하자면 잠수함의 위력을 보인 전쟁인데 멀리는 뭐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어요. 예. 잠수함이 처음에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서 해군 배가 된 것이 1900년이에요. 1900년. 그때까지는 잠수함이 뭐 군함으로서 뭐 역할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914년에 1차 대전이 텅 떠지면서 그냥 모르게 그 전력을 발휘했어요. 그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20년 후에 또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뭐 턱없이 발휘했죠. 어떻게 발휘했냐면 대서양 전투라는 게 있어요. 역사에서. 대서양 전투는 뭐냐면 잠수함 전투에 아주 실증을 보인 그 전투인데 잠수함이 1900년에 나타나 해군 배가 돼가지고 1939년이니까 한 40년 만에 가장 위력 있는 전쟁 수단이라는 걸 증명시킨 전쟁이거든요. 예. 어떻게 증명시켰느냐? 그 당시에는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전 세계에 일본 해양국이에요. 예. 해군력도 크고 나라도 부강하고 그런데 그 나라를 항복 직전까지 몰아놨던 그 전력이 독일의 잠수함이에요. 아시다시피 유보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 저 잠수함 전력을 운영해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니까 영국에서 국민들이 먹을 식량이 8주분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는 이제 뭐 큰일 날 뻔하니까 항복을 고려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것이 이제 후tip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참전해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기사회생했다고 그러죠. 그건 뭐 역사적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살아나고 전쟁에 이겼는데 그만큼 잠수함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시무시한 전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증명시켰고 그건 뭐 어떨 것이다 하는 그런 의문이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수함은 살인범죄까지 무기체계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예. 1,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독일의 유보트 또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여줬던 것들 가깝게는 또 천안함 폭침까지 이르기까지 그렇죠. 이 잠수함, 잠수정 나타난 그 자체로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제동님은 또 대한민국 해군의 첫 또 이 잠수함 함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잠수함 운영의 기본적인 기틀을 조금 잡으신 분이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잠수함에서 있어서야 함장의 위치가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주로 이제 이 함장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쭉 오셨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잠수함 함장뿐 아니라 군함의 함장이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잠수함은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지만은 잠수함은 뭐라고 하냐면 잠수함 이퀄 함장이라고 그럽니다. 군함에서는 군함 이퀄 함장이라고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잠수함에서는 잠수함 이퀄 함장이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함장이고 함장이 잠수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잠수함에서 있잖아요. 전쟁 상황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밖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잠수함 함장밖에 없어요. 예. 요새는 조금 발달해가지고 이제 함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발달해가지만은 저희 함장 할 때만 해도 물 밑에서 위에서 뭘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함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함장은 항상 안경을 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게 뭐 우스갯소리인데 전망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만 빛이 들어오니까 예. 항상 이게 안경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함장밖에 없어요. 그 말은즉 잠수함 함장이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뭘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군함에서는요 참모들이 다 있어요. 배를 몰고 가면은 함장이 저기 뭐가 있습니다. 알았어. 다 보고 다 이제 옆에서 참모 조언이라고 그러는데 참모 조언을 해요. 그런데 잠수함 함장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잠수함 함장이 보는 게 전부고 잠수함 함장이 결심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 함장은 이코로 잠수함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잠수함이 똑같습니다. 지휘관이라는 것은 뭐 함장이나 부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잠수함을 처음 시작하는 그 특별한 상태라서 제가 물론 똑같은 그 지휘관으로서의 생각은 있지만 제 그 부담이 뭐였냐면은 앞으로 잠수함이 계속 나올 텐데 내가 시작인데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해놓으면 이게 그냥 우리 해군의 그 앞으로 줄줄이 나올 그 모든 잠수함 전력에 이게 하나의 그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거 하나, 용어 하나, 어떤 법칙 하나, 뭐 하는 것이 전부 다 시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그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좋은데 이대로 하면은 우리 후배들도 다 이렇게 하면 좋은가? 이것이 항상 그 이제 부담이라 그럴까 뭐 어떤 그런 것이어서 저는 그게 아주 제일 지금 생각하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밖에 없어요. 잠수함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라. 그 매뉴얼을 만드는데 아주 그 좀 머리가 빠졌어요. 그게 좀 제일 특별했다고 그럴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여느 이제 그 뭐 고속함이 됐든 뭐 잠수함이 됐든 어떤 거에 있어서의 함장의 역할이 리더의 역할이었을 텐데 그것 말고 초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의 해군들의 이 그 잠수함의 리더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맞습니다. 그것이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왔었을 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급 획득 사업에는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있다. (80년대) 초 해군의 의뢰로 잠수함 획득 방안을 연구하던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외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건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낸다. 그때는 돌고래가 한창 그 건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에 대한 확신을 해군에 주기에는 조금 이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미 해군을 기술 지원 파트너로 결정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 미국은 한국이 잠수함을 가지는 것을 우려하는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해군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의회적으로 한국 해군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 지원과 함께 한국의 잠수함 보유에 대한 미국의 지지까지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미 해군 민간 회사가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것은 승인을 했죠. 그런데 해군은 민간 회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미 해군이 직접 참여하고 미 해군이 책임을 진다면 국내 설계 건조 방향으로 가겠다 그겁니다. 결국 김영수 박사는 미 해군의 기술 지원을 약속받기 위해 엄도제 제독과 함께 직접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펜타곤의 입장은 확고했다. 한국 해군이 원한다면 미국의 민간 회사가 지원하는 것은 승인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정부는 외국 사업에 지원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치열하게 협상할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았다. 잠수함 획득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선도함을 해외에서 도입하며 동시에 기술 전수를 통해 국내 건조를 준비하는 방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제동님, 첫 잠수함에 이제 인수 함장을 역임하시고요. 또 이제 초대 잠수함장.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잠수함의 TLR까지 작성하신 거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한국 잠수함 역사의 이제 산 증인이신데요. 정작 이 제동님과 잠수함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국에 가셨다가 잠수함에 대해서 흠뻑 빠지셨다라고 하는 정도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까? 예, 어떻게 지나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초급장교 때 중2 때예요. 1976년인데 미국에 대잠전 유학을 갔습니다. 대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수함 잡는 전술을 공부하는 유학 과정이에요. 잠수함 그러니까 반대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잠수함이 없었고 잠수함 잡는 구축함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축함에 맞는 전술을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 장교들한테 대잠 전술을 가르쳐주는 유학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우리 초급 장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붙어가지고 대잠전 유학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잡는 전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러 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그 대잠전 전술 유학과정 시험 본 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대단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나는 가운데 하루는 그 대잠전 각 나라에서 6나라에서 온 장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 미국의 그 잠수함 기지에 가서 실습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운명의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잠수함을 처음 본 거예요. 잠수함 잡는 전술을 공부하러 왔는데 잠수함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것을 거기서 이제 한 이틀 동안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그냥 확 갔어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쪽 미국 동부에 커넥티컷 주에 있었는데 거기에 미 해군 대학이 있어요. 미 해군 대학이 있는 그 영내에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해군 대학 도서관에 가보니까 잠수함에 관한 책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잠전 유학 공부하러 가서 반대로 잠수함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재미나더라고요. 거기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이야 뭐 비밀 도서는 없지만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미난 거예요. 야, 이런 잠수함을 우리가
잡는 전술을 공부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 충격이라고 다녀와가지고 저는 유학 기간 동안에 대잠전 공부를 안 하고요. 반대로 잠수함 공부했어요. 그게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이틀 동안 그 잠수함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나서 그 제가 그 인상을 깊게 받아서 도서관에 가서 잠수함 책만 그냥 근데 아주 그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발달이 됐어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이제 전파 교육하라고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시켜요. 예. 교육관으로 가서 이제 있는데 대잠전에 대한 전술을 이제 초급장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잠수함 교육을 했었어요. 애들한테. 예. 그 잠수함을 잡을 때는 우리가 배운 것은 잠수함은 이럴 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잠수함 교육을. 잠수함 교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동님 이제 네. 한국에 돌아오셔서도 잠수함에 대한 열정이 이제 계속 네, 이제 나오시게 될 테고요. 또 그런 과정에 또 이 제동님의 그런 뜻을 알고 도와주신 분이 또 계시다는데 어떤 네, 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교관으로 가는데 그 훈련단이라고 해군에서 훈련단 예하의 전술학교가 있는데 훈련단 사령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대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투스타를 달고 전역하셨는데 이종수 제독님이라고 우리 해군 9기생이세요. 제가 28이고 19년 선배죠. 그분이 대령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니까 신고를 하러 가세요. 저 교관으로 이제 전입 왔으니까. 근데 나보고 자네 뭐 배워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잠전 유학 갔다 오면은 사령관이 대잠전 유학 갔다 온 장교가 자기한테 온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나보고 뭘 배워왔냐고 그러니까 좀 아니 대잠전 교육받고 왔는데 뭘 받고 왔냐 그래서 잠수함 공부 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과의 저의 인연이 시작이에요. 이 양반이 평소에 잠수함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선배였어요. 나 그건 몰랐는데 이 양반이 그때 대령이었는데 소령 때부터 아주 그 잠수함에 이 정신이 팔려 있던 분인데 내가 갑자기 잠수함 교육 받고 왔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눈이 둥그러지면서 너 대잠전 유학 갔다 왔잖아. 그러시죠. 대잠전 유학 갔다 온 사람한테 잠수함 유학 공부하고 왔다니까 이제 놀랬죠. 신고만 하면 이제 보통 신고만 하고 나오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야, 앉아. 예.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조시정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거 참 내가 잘못 대답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 이미 대답했으니. 그래서 왜 잠수함 교육 공부하고 왔다고 했냐?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실적고 했어요. 사실 이러려 해서 대잠전 유학 가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난 해군대학에서 잠수함 책만 읽다 왔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잠수함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장반이 그냥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모았던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초급장교 때 또 공부한 건데 네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하고 이제 그 인연이 맺었는데 이 양반이 그 처음부터 그래요. 너는 앞으로 잠수함만 공부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잠수함 함장이 되고 잠수함 전단장, 전대장까지 되는 그 인연이 시작입니다. 그분이 저를 잠수함 공부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다른 거는 하지 말고 너 잠수함만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잠수함 자료가 있어야지. 찾아보니까 우리 해군이 가진 잠수함 자료는 전무해요. 미 해군대학에 가면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그 책도 하나 없어요. 우리는.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한테 다시 찾아가서 제가 사령관님 명령을 받고 잠수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없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료가 없어서 중지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잠수함 유학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잠수함 유학은 다른 나라 장교들은 안 받아요, 전혀. 잠수함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게 미국 잠수함에 가서 배워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저를 미국 잠수함에 파견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게 인연입니다. 이정수 제독님과 또 그렇게 인연이 되고 또 아주 굽히지 않고 계속 잠수함에 대한 이렇게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 가셔서 잠수함을 좀 타시게 됐을 텐데요. 그 미 해군 잠수함에는 몇 번 정도 승선을 하시고 거기서 어떤 것을 좀 배워오셨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그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때는 우리 미군하고 우리하고 예군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 대잠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잠수함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구축함들이 나가서 미국 잠수함을 잡는 훈련이에요. 그게 대잠전 훈련인데 우린 잠수함이 없으니까 미국 잠수함이 오는 거예요. 예. 미국 잠수함이 오면 거기에 한국 해군 장교를 하나 태워야 돼요. 연락 장교로. 그거를 저를 태우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잠수함을 한 7번쯤 탔어요. 한 번 타면 일주일씩 지나요. 이 7번이니까 거기서 지난 것만 해도 한 달이 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전부 다 나한테 공부인 거예요. 보는 것부터 뭐 하여튼 모든 것이 거기서는 다 공부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니까. 잠수함 잡는 훈련은 대잠전이라고 그러면은 잠수함에서 그 대잠 전술. 그러니까 잠수함 잡는 훈련을 대처하는 전술. 이걸 대잠이라고 그래요. 네. 대잠 전술에 대한 매뉴얼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게 저한테 공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뢰 공격은 어떻게 한다. 기뢰부설은 어떻게 한다. 침투는 어떻게 한다. 정찰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접근한다. 어떻게 공격한다. 어떻게 회피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잠수함 잡는 거에 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적의 전술을 내가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아주 기맥힌 공부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 잠수함에 파견돼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명이라고 그런다.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 TLR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TLR을 만드는 장교로 제가 뽑혀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렇게 되셨군요. 이제 그렇게 귀한 경험을 하시고 또 미국 그 함정에 올라서 정말 그 TLR을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귀한 경험들을 이제 돌아오셔서 어떻게 후배들에게 좀 전수를 좀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교관으로 있으면서 대잠전 교관이에요. 난 어디까지나 내 그 기본 그 임무는 대잠전 교관이야. 대잠전이라는 것은 이제 잠수함이 이럴 때는 구축하면 이렇게 해야 잠수함을 잡는다. 어떻게 접촉한다. 어떻게 공격한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잠수함은 구축함이 이럴 때 이런다. 이렇게 반대 공부를 해주니까 아주 그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대위인데 대위뿐 아니라 소령 중령까지 교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축함에 있는 장교들을 전부 다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 측면에서 전술을 얘기하니까 그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처음 듣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저는 후배들한테 인상을 준 걸로 생각하고 그 소문나니까 해군대학에서 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가서 얘기를 해주면 역시 이제 잠수함에 대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새롭고 나중에는 뭐 소문이 나니까 국방대학원에서도 와서 좀 얘기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대위 때 남다르지 않게 기회를 가져서 공부를 한 그 시발점이고 그렇게 돼서 어떤 이름이 났어요. 잠수함을 탐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음파와 자기장이다. 대잠 초계기의 후방에는 긴 꼬리 같은 쇠막대기가 매달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석을 이용한 자기 감응 장치다. 하지만 자기장 탐지 방식은 수면 근처에 있는 잠수함을 저공 비행 상태로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잠수함 유무 확인에만 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잠수함 탐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음파를 통해 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음향 탐지 장비로는 잠수함이나 구축함 등에 설치된 소나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잠 초계기에서 사용하는 소노브이라 불리는 음향 부표와 대잠 헬기가 사용하는 디핑 소나 등이 있다. 미국 등 군사 강대국의 경우 인공위성과 같은 정찰 전력을 활용해 적 잠수함을 포착하거나 감시하기도 한다. 대잠 작전에서 탐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대잠 작전에는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는 물론 대잠 헬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무기 체계가 투입된다. 이때 직접적인 잠수함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로는 어뢰, 대잠 로켓, 폭뢰 등이 있다. 잠수함은 깊은 바닷속에 있지만 잠수함을 잡기 위한 전쟁은 바다와 하늘을 넘어 우주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야기 시점을 좀 잠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 공부를 쭉 이제 계속 해 오셨고요. 또 뭐 그 속도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바로 좀 어떤 잠수함에 관련된 것이 뭐 결정이 좀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획득 결정이 그 뒤로부터 좀 몇 년 후에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해군이 이 잠수함 확보를 결정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주 긴 얘기인데요. 1982년 제가 소령 때 저 서해에서 고속정 편대장으로 고속정 두 척을 이끌고 이제 경비 임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오라고 그래요. 이게 왠가 가보니까 잠수함 때문에 일이 터졌더라고요. 일이 터졌다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 잠수함 없잖아요. 예. 구축함만 있고 북한은 1963년도부터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6.25 끝나자마자 잠수함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잠수함이 한 24척쯤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척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지도부에서 이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잠수함을 가져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셨는데 막상 그 소유군인 우리 해군 총장님이 준비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놓으셔가지고 당장 3개월 이내에 잠수함에 대한 그 보관을 보고 드려야 돼. 근데 보관을 보고 드려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복무계획 보고라고 하는데 복무계획 보고에다가 잠수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잠수함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위 때부터 잠수함 교육을 했으니까 뭐 내가 뭐 잠수함 아는 줄 알고 저를 이제 갑자기 이제 본부로 불러들여가지고 가니까 총장님 3개월 후에 보고할 복무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잠수함 TR을 만들어내라. 그걸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소령 때인데 그 참 막막하게 이를 말할 수 없었어요. 소령인데. 근데 사정은 그렇게 됐어요. 사정은 그래서 잠수함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보통 이제 해군에서 무기 체계를 가지려면요, 뭐 군함을 하나 짓더라도 소유 제기라는 걸 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소유 제기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국가 의지로서 우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제 잠수함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돼가지고 불려 올라간 거고. 예. 그럼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제동님께서 이제 직접 이 그 TLR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고 또 소유제기의 어떤 그 절차적인 단계를 밟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급박스러운 이런 제안으로 이제
작성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 TLR이요. 이게 쉽지가 않은 자료잖아요. 원래 이제 광범위한 자료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또 전문적인 어떤 전략 기획팀이 좀 붙어야 되겠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전문가들, 조함 전문가들까지 와서 논의를 하고 끝내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또 혼자 또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인데요. 이 TLR 작업 중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또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것만큼은 좀 잘해버리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얘기만 부분이 좀 해도 한 있었습니까? 하루는 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TLR이 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가니까 총장님 3개월 후에 보고할 복무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잠수함 그림을 그려내라. 이거예요. 잠수함 그림이라는 게 이제 TLR이에요. TLR에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Top Level Requirement라고 그러는데 최고 수준 요구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진짜 그림이에요. 어떠한 잠수함이다 그림 그리는데 잠수함이 있다. 잠수함 이런 거 주셔 이러면 되지만 그 잠수함에 대해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잠수함이 있어야 되느냐. 뻔한 거지만은 그거를 이제 논리에 맞게 증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잠수함 필요하냐? 그러면 왜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필요한 요소가 엄청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잠수함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그 주위의 환경부터 그게 이제 위협 분석이라고 하는데 위협 분석부터 들어가야 돼요. 북한은 이렇고 러시아는 이렇고 일본은 이렇고 미국은 이렇고 세세한 분석이 들어야 되고 또 그것뿐 아니에요. 그 무기 체계를 흘릴 때는 어디서 작전할 건가? 우리가 잠수함을 가지면은 태평양에 가서 보내서 작전할 거냐? 뭐 아니면 뭐 저 동남아 쪽에서 보내서 작전할 거냐? 아니면 뭐 동해에서만 작전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전 환경에 대한 그 분석. 근데 우리나라는 또 복잡하잖아요. 예. 동해는 수심이 1000m고 남해는 150m, 서해는 40m에서 80m.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자 개념을 잡아야 돼 일단. 어떻게 할 것이냐. 큰 잠수함 가지면 서해는 못 들어가고 작은 잠수함 가지면은 동해에서는 자망을 못 하고 어떤 잠수함이냐.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TLR에 필요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작전 환경 분석 그것뿐 아니고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의 그 인력 예산 뭐 잠수함을 운영할 때는 5가지가 꼭 필요해요. 5가지가. 제일 먼저는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운영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 말하자면 잠수함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운영자가 있어야 돼요. 그 운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을 지시할 수 있는 작전 지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데 운영은 잠수함 자체를 움직이는 사람과 잠수함을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 팀, 운영. 계속 그 승조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교육훈련 시스템, 체계, 시설. 거기에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잠수함은 군수보급이 있어야 돼, 군수보급. 네? 배를 고쳐야지. 고장나면 고쳐야지. 수리정비. 그거를 다 이룰 수 있는 그 건조. 그러니까 운영, 군수보급, 교육훈련, 수리정비, 건조. 이러한 5가지 능력이 돼야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데 잠수함을 갖다 놓고 TLR을 하려 보니까 얼마나 그 영역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 TLR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어떤 잠수함이냐. 그 어떤 잠수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잠수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핵잠수함, 대륙잠수함 이거 아니고 재래식 잠수함인데 어떤 크기의 잠수함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2가지 딱 2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전략팀하고 가서 얘기해야 되고 보급팀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뭐 영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제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이거 못하겠습니다.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꼭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예를 받은 게 다시 3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5개월 만인가 이제 그거를 끝내는데 그 어떠한 잠수함이고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 두 개를 풀기 위해서 5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하면은 이제 쉬웠을 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도 보강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팀이 돼가지고 나중에 했습니다만 시작을 할 때 너무 막막했던 것만은 지금 기억이 나고요. 네. 그 그래서 다음 이제- 얘기 이제 그 다음에 좀 풀어나가죠. 일단 거기까지 좀 네, 네, 듣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그렇죠. 들었습니다. 제동님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제 이 TLR 작업 중에서 이제 잠수함을 어떤 재원으로 만들 것이냐, 또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사안에 그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네. 하다 안 돼서는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요. 세계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나라들을 불렀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태리,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 네 개 나라인데 그 나라들한테 텔렉스를 줬어요. 그 당시에는 텔렉스야.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지만. 그래서 당신네 나라 생산물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제 비밀 작업이니까 생산물에 대해서 듣고자 하니 와서 브리핑 좀 해라. 그랬더니 뭐 그냥 총알같이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들 서울에다가 대기시켜가지고 와서 일주일씩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그때. 네. 제가 알고 있던 잠수함 시식과 현재의 잠수함의 실제적인 어떤 그 건조 현황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결국은 5개월 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잠수함 톤수는 1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톤입니다 하고 답을 냈어요. 그게 답이에요. 1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톤. 왜냐? 1차적으로 일단 북한 잠수함에 대해서 빠지진 않아야겠다. 너무 작아가지고 전투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1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다 작전해야겠다. 뭐 서해는 뭐 동해는 뭐 어디 가든지 다. 그리고 대양, 오션 고잉. 그러니까 대양에도 나갈 수 있는 잠수함이 된다. 그러니까 전천후죠. 전천후 잠수함이 이어간다 하는 그 답을 넣는데 5개월 걸려요. 그래서 그 답이 1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톤이에요. 사이즈가. 근데 그건 잘 잡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휘두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1200 플러스 마이너스 오는 것은 제가 작업했는데 나머지 획득할 것이냐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율곡 팀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그 당시에 더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잠수정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잠수정을 그 국방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건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1983년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 TLR 연구하던 바로 그 해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팀,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팀, 국방부에 있는 방산국 팀, 이분들은 이제 잠수함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잠수함 만들었듯이. 봐라, 잠수함 만들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국방부 팀은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근데 말하자면 잠수정 만들듯이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 아주 뭐 돈이 적게 들지만 저는 그때 중요한 것이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수함 수출국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잠수함을 빨리 획득하려면 외국에서 건조를 해서 그 건조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이 오다. 그 팀에서, 우리 팀에서, 그때 이제 우리 팀이에요. 잠수함 사업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1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톤 잠수함을 1척만 외국에서 만들고 그 만드는 동안에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서 짓자. 이게 방안이에요.
그게 결론이 내린 것이 그거예요. 6개월 만에 그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을 내기 위해서 6개월을 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긴 시간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네. 또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재원과 또 이 획득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난 거군요. 네, 예. 네. 그게 결정이에요.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미처 하지 못한 단독 대담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